그것도 사람이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른 거는 많이 겪었는데 영상 보니까 또 그럴듯하네요. 저희 보면 제가 2015년이죠. 12월 17일 날 안철수 전 대표가 13일 날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탈당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 체제를 막 흔들고 하니까 문안박 3인 공동체제를 하자 해서 박원순 시장, 안철수 대표, 문재인 대표 이렇게 세 명이 스크럼으로 당을 끌어가보자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수락을 하셨고 안철수 전 대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탈당은 사실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안 전 대표가 탈당하고 저는 17일 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을 분당 상황이 예견되는 또 탈당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선 승리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선 총무본부장이었던 제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인적혁신, 공천혁신을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흔들리면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적혁신을 꼭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던 스스로가 좀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인류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조합 투표를 통해서 야권 분열 상황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을 참패시켰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이죠. 그리고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은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인 대한민국 사회의 왜곡된 보수를 그냥 파괴시키고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 기반을 재결집시키고 재구조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극우화되고 또 수구화되고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 대표 발언이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보면 과거에 이 새누리당도 저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최소한을 갖고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촛불 때 한국의 새누리당의 기반이었던 보수를 근본적으로 해체시켰고 새로운 보수로 결집시키지 않으면 정당이 힘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놨고요. 그동안 우리 정치를 지배해왔던 모든 해석법과 정치 문법들, 대응법들을 국민들이 일거에 바꿔놓은 것이 또 촛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개헌을 꽉꽉 틀어막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서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그때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에 JTBC에서 WPC 뉴스가 나오면서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입장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해석법은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개편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찬성,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 근데 국민들은 딱 하나였죠. 저건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한 꼼수 제안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몇 번 거짓말 사과를 하고 또 이러면서 국회 추천 총리를 또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고 당연히 국민의당 그래서 선 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 총리 후하얀가 박재원 대표가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정리했죠.
국정에서 손 떼고 얘기하라. 그래서 그거는 헌법 조항을 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한 게 아니고 정보를 소통하고 유통하고 하는 이 시대에 아주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 조항 그대로 국정농단의 이 주역인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 떼지 않고 국회 추천을 하든 뭐 국민 추천을 하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은 우왕좌왕했는데 국민들은 국정에서 손 떼고 얘기해요. 탄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탄핵 발의는 안 돼. 헌재가 보수적으로 구성돼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역풍 맞을 수 있어. 기각되면.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머뭇거릴 때 국민들은 딱 정리했잖아요.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 촛불을 국민이 만들어냈으니까 국회의원들 거기 와도 숟가락 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퇴진은 탄핵 절차다. 그래서 지난 총선부터 촛불 국면 조기 대선까지 국민들이 국면을 꽉꽉 누르면서 기존의 정치적 해석법을 일거에 정리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식사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라고 개헌을 통한 제3지대라는 것 기억나시죠?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 개헌해야 되는 국민들이 많은데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를 만들자는 그 논리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을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거 왜 그랬냐? 그거는 인위적인 정치 재편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 제3지대 개헌을 얘기했던 인물들은 한국 정치사에 현존하는 그야말로 이 중량급 인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 또 탈당하셨지만 손학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범주 안에 있으셨는데 예전 같으면 그 정도 분들이 마이크 대고 개헌하자고 하고 막 했으면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꼼짝도 안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화했다는 거고요. 그 국민들 진화했던 원동력은 디지털 융합 문명이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 자기와 함께 처지와 조건이 비슷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섭취하고 유통하고 지식도 모으고 공유하는 그런 문명이 되어버린 거고 그 문명의 요체가 이 스마트폰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지난 총선과 촛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거는 혁신은 우리끼리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된 문명의 원리에 맞게 이 문명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유권자, 국민 그리고 당원들의 그 환경과 특성에 맞게 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국회에 출석 안 하면 세비 안 받겠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겠다. 우리가 원인이 돼서 보궐선거는 안 되는 공천 안 하겠다.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선언밖에 안 되고 곁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원리에 맞게 또 국민들이 진화하고 있는 이 현주소에 맞게 우리가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본질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총선부터 촛불까지 정치권과 국민은 어떻게 달랐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혁신한 보고를 다니다 보니까 최재성이가 조금 힘이 없어졌냐, 왜 목소리가 저런다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이렇게 연설하는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하니까 좀 잘 안 어울리나 봐요. 그래서 설명인데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건데 조금 세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치세요. 우리 당원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당원이든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경선할 때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우리 당원은 위대합니다. 우선은 세계에서 가장 당원 수가 많은 정당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의 3인당 하면은 우리가 늘 부러워했던 정당이고요. 그때 우리 강기정 의원님 가셨나요? 그 우리 백원우 의원, 안희정 의원에서 독일 그때 안 가셨군요. 중요한 데는 자주 빠지시네. 우리가 독일 3인당이 너무 부러워서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초선 시절에 갔었습니다. 그때 3인당 당사에 딱 들어가면 당원당이 있는데 그렇게 써붙였어요. 경쟁당이 기민당 아니에요? 독일 기민. 우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기민당원을 만나면 토론에서 이긴다. 이 슬로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한 10여 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 노무현 대통령 배출한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더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3인당을 우리가 당원수를 지금 능가했습니다. 독일 3인당이 44만 정도 됩니다. 98년도에 78만 명이었어요. 영국 보수당이 10만 명, 그리고 영국 노동당이 최근에 코빈 총리를 구하자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당을 해서 10만 명에서 한 18만 명에서 50만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폭발적으로 당원이 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들의 수준들이 전부 정치학 박사예요. 전부. 정말 진짜 대충 얘기했다가는 망신당할 정도로 우리 위원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저도 초선 때 이렇게 남양주 제 지역구였던 남양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당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 좀 돌아가는 얘기 좀 드리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야 그런 거 다 카톡 밴드에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별로야.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진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양적으로도 최고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최고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홍보본부에서 가장 히트쳤던 이 대중적으로 많이 유통됐던 그런 홍보안들을 보면 전부 지지자나 당원들이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파란을 일으키자 시리즈 있잖아요. 1번 파란색 칠해가지고 사전투표합시다. 문재인 함께 합시다. 전직 두 대통령과 함께 파란을 일으키자. 그 수십 종의 시리즈를 우리 지지자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독려하는 박원순, 안희정 지사 춤춘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지지자 중에 그런 프로그램 제작하는 분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유통시킨 거고, 문재인 1번가 그 광고 알죠? 저기 누가 금태섭 의원하고 수미애 대표하고 어수룩한 연기 가란 말이야. 그것도 지지자가 이런 거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서 유통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뛰어난 지지자를 갖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정보 취합하고 나르고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가짜뉴스 같은데 막 대응하고 다 당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의 당원들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권 교체는 했지만 세계 최고의 정당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조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당원들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행사 때 동원되거나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사결정체제, 우리 당의 운영체제에 이 엄청난 당원들의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내는 것이 혁신안의 요체입니다. 이 도표 하나는 우리 당이 얼마나 당원들이 위대한 당원이고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선진국 정당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원 자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당원 자체를 우리 당을 혁신하는데 생명과 같은 걸로 안아주시고 만들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원 2명 이상만 모이면 당 모임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당원 모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애인 당원 모임도 되고, 또 우리가 커피 애호가다, 등산 애호가다, 그런 거 다 모임 만드셔서 2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10분당 1명씩 중앙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당의 최고의 의결기구가 어디죠?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10,000명의 각 지역에서 할당된 대의원과 그 다음에 당연직, 임명직 대의원 해서 14,000명 정도가 우리 당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대의원을 당원들, 권리당원 10명마다 1명씩 선출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 당원자치회라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 또 지역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모임을 통해서 선출 구조를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선출하자는 거예요. 중앙위원이 뭐 하는 건지 대충 아시죠?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중앙위원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당헌을 바꿀 수 있고 합당을 거기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세계 최고의 당원을 보유한 민주당의 혁신의 첫 번째 과제를 대의제의 강력한 보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과점하고 독점하고 권위가 오히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진국, 독재국가 이런 데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하고 민심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출하자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출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숫자가 몇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 통계는 안 나왔지만 100만 명 안팎의 당원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이 당원자치회를 만들고 당원자치회를 통해서 10명당 1명씩 대의원 선출권과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 선출권, 그 다음에 시도당 상무위원 선출권을 주고 나머지는 당연직 임명직으로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과 동력과 에너지를 그리고 권위를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구조적 혁신의 첫 번째는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선출된 권력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보완해서 그 대신 결정하는 그 체계에 오히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주자, 이것이 첫 번째 혁신입니다. 당원 사권을 드립니다. 토론하고 싶은데 토론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지도부가 결정해버리면 당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원되고 박수치고 뒤에 알고 따라가는 당원이 아니고 결정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토론해보자 해서 일정 당원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당의 공식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권입니다.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들이 서명하면 토론하고 당론을 정해야 됩니다. 결정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환권입니다. 소환권은 지금도 당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로 우리를 대표해야 될 사람들에게 당원들의 주권을 위임해서 2년 동안 지도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대의원 임기도 지역위원장 임기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자를 뽑아놓고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세계 최고의 당원들이 묻고 중단시킬 수도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하지만 현행 당원당규를 좀 손봐서 소환권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입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이냐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개헌 제안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개헌안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정당보다 구성원이 더 많은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구성원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동질감이 있지만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당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국회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마지막에 찬반을 통해서 결정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의제국가, 공화제국가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규모가 더 작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덜한 동질감이 오히려 훨씬 더 큰 그런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헌법과 같은 것을 결정할 때 당원들이 토론하고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령과 당원, 헌법적인 강령과 당원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려거든 대의원 50%, 전 당원, 전 권리당원 50%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라. 그리고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중앙위원 50%와 전 권리당원 50%의 토론과 투표 결과에 따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접 모든 당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을 덜 중요하고 생활형 이슈나 이런 작은 사안 가지고 시험해 볼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듯이 당원, 강령, 노선, 합당, 해산 그리고 반환 요건이 성립된 주요 의제 이것을 대의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전 당원들이 토론하고 투표해서 결정하자. 5.18을 우리 당의 강령에서 빼자. 여러분들 뉴스 접해왔죠? 안철수 대표 시절부터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주장은 누가 또 할 수도 있겠죠. 안철수 대표 같은 분들이. 그러다가 까딱하면 진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합당을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만나갖고 두 분이 합당해버렸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선합당 발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대신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중차대한 사안을 추인해버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의기구도 선출되지 않은 중앙위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명분과 힘이 없는 것인데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명은 진화했고 세계 최고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께 물어도 현명한 판단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직접 토론과 투표로 뭘 할 것이냐를 정했습니다. 사사건건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로 물어라. 그리고 여기 뭐 후보자도 계실 텐데요. 공천을 뭘로 합니까? 공천. 당헌 당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규정만 해놓고 전부 세칙으로 합니다. 세칙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도부가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규하고 연관될까봐 임박해서는 당헌 당규 개정권을 당규 개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해버려요. 선거 임박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민 참여 경선이 뭐죠? 당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할 때는 국민을 50%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60% 해도 되고 70% 해도 되고 80% 해도 되고 99.9% 해도 됩니다. 이걸 어디서 정하냐? 세칙에서 정하는 겁니다. 누가? 지도부가 정하는 겁니다. 2명을 컷오프 할 것인가? 3명을 컷오프.
당규가 없어요. 그래서 세칙을 전부 당헌급의 특별당규로 공천 세칙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불리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때그때 공천룰을 바꾸지 못하게 이 특별당규를 개정을 하려면, 공천 룰에 해당하는 특별당규를 개정을 하려면 아까와 같이 전 대의원 혹은 중앙위원 그리고 전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으라는 겁니다. 당원과 강령과 노선과 정당의 합당과 해산과 발안 요건이 충족된 그런 주요 의제와 공천 규칙에 해당하는 특별당규를 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모든 당원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하라는 것, 그것은 헌법을 온 국민들이 배제 없이 찬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세계 최고의 당원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은 대의원들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강력한 선출된 대의민주 체계가 작동하는 정당, 그것이 민주당이고, 이런 정당이면 100만 당원들이 민주당에 머물러 있고 권한을 수시로 행사하고, 그러면 100년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인 문재인 정부 선거가 집권, 재집권, 또 집권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남겨줘야 돼. 하면 예, 당원 체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중요하게 묻고 싶은 항목입니다. 지금은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당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합당, 해산의 과정, 이합집산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당원 명부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강기정 의원도 아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요, 우리 광주시장 경선이 시민공천 배시 문제하고 전체 당원 투표하고 섞어서 했어요. 반반씩 했나? 그래서 전체 당원 명부를 보니까 엄청 많아. 근데 보니까 명부 자체의 실효성이 30%가 안 돼. 탈당한 사람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뭐 막 확인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때는 돈 내는 당원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0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둥을 세우고자 합니다.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토론을 하거나 투표를 할 때는 국민들이 입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나는 민주당을 통해서 내 의사를 다 했다. 그러면은 탈당해도 됩니다. 복당할 때 심사 안 받습니다. 권리당원 이상만 복당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자 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규정이 당비 안 되면 후보자가 안 되잖아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권리당원과 가칭 평생당원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당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적 예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당을 하던, 평생을 당을 하던, 어떨 때는 그냥 투표권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통합할 때 그때 우리가 일부러 탈당시켜서 그 정족수를 채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없으니까 2년 내지는 3년 이상 당비 안 밀린 분들 중에 자신들이 원하면 평생 당원이고, 그건 오랫동안 했다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도 평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당원제를 만들어서 별도의 투표 비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흔들리지 않고 해 오신 분들은 별도의 투표 비율을 갖는 겁니다. 평생당원에서. 그리고 당비도 조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원 제도를 바꾼다. 이것도 다 정말 세계 최고의 우리 당원이 100만 안팎의 당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평생당원으로 그렇게 제도화돼도 되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원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왔다 떠나지 않는 정당, 권한을 행사하는 정당, 늘 토론거리와 권한 행사에 안건들이 있는 정당,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정당의 운명을 당원이 결정하는 정당이 되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활동하고 앞으로 평생 민주당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제도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의 아주 좋은 당원 제도를 변화를 시키는 당원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역시 또 정말 소년처럼 우리 당을 지켜주신 대선배님 당원께서 박수를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데요. 여기 정말 이 원로당원분들, 고문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당이 흔들릴 때, 또 광주에 흔들릴 때도 꼼짝 안 하고 지켜주셨는데 저한테 박수 치실 게 아니고 우리 대선배님 당원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시절부터 손잡벌 당원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만 따져도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당원이 굉장히 고령화됩니다. 근데 지켜주신 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20, 30대 당원들, 20, 40대가 한 75%,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적으로도 굉장히 그 적정한 그런 균형 있는 정당류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은 민주당의 혁신안의 요체를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원 자체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정당으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당원 자체를 2명 이상 혹은 2명 이상 등록할 수 있고 10명마다 대의원, 100명마다 중앙위원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말고 100만 당원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명단은 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나죠. 이분들하고 함께 하느라. 그래서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당원 지도를 함께 만들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든 어디든 나는 민주당이다를 치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프로필 올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락받을 수 있는 뭐 SNS 주소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동영상도 URL로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모임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매핑 소셜 커뮤니티, 위치 기반 매핑 소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앱을 개발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한 점은 많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우리 아파트 주변에 당원들이 누군지 또 내 직장 부근에 누군지 이것을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협업해서 자기 거를 올려서 5만 명, 10만 명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원들끼리 야 우리 바리스타 모임하자, 사이클 모임하자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도 좋고 당원들도 좋고 여기서 민주당의 새로운 대의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선출하는 대의 권력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모든 당원이 직접 결정할 때 아주 유효한 토론 단위와 결정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나는 민주당이다를 치셔서 그거를 장착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이게 서투르신 분들은 안내하셔가지고 이거 10만 명 이상 깔면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토대인 당원 자치회가 굳건하게 5,000개, 10,000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당원 명부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거는 어차피 당에서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중앙당, 시도당
그 다음에 해당 지역구 위원장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원들끼리 야 우리끼리 나를 알리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을 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에서도 특히 호남 출신 제 지역구 유권자들이 최재성을 만나면 손가락으로 손바닥 간지르면서 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이에요. 이거 하는 게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헌법적 권리자 자유인 이 정당활동, 정치적 발언, 표현 이런 것을 스스로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당사가 있고 불행했던 역사가 있고요. 여기에 독재 정권과 정보기관이 심리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배출하고도 우리 사회의 비주류였던 우리가 집권하고도 정당의 활동 여부, 가입 여부를 일부러 얘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명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고의 당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우리들의 권리를 가장 앞서고 있는 민주당부터 당당하게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를 퇴진시켰고 탄핵했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정권 교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주역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자기 호명 운동을 하는 게 첫 번째 당원 협업지도 나는 민주당을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호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출하는 권력, 선출하는 대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잘 돌아가게 그 힘과 권위를 당원들의 선출로부터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원 스스로가 현재 법적인 한계 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는 당원 명부의 그 장벽을 뚫고 넘어서 우리들끼리 협업해서 온라인으로 자기를 등록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당원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당원들의 대의 권력과 직접 당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그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호명하는 문화를 바꾸는 운동과 권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두 번째로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 문화를 바꾸고 나를 호명한다. 민주당부터 하자. 두 번째는 대의 권력과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민주당에 정착시키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원들끼리의 정보를 당원들 스스로가 호명하면서 알아내서 모임도 하고 자치회도 만들고 선출도 하고 직접 결정도 하자. 그런 뜻으로 당원지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세 칸이 대의 권력입니다. 이 당원지도를 통해서 당원 정보를 서로 알고 각종 모임을 자발적으로 해서 시도당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명직과 당연직도 있습니다. 국회를 전부 유정회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를 전부 임명직으로 한다는 게 그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 권력은 당원 지도와 당원 자체로부터 강력하게 다시 재건설될 것이다. 오른쪽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사권을 당원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토론권, 소환권, 발언권, 투표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결정하니만큼 책임감도 그만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달받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유효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토론 시스템을 지금 설계하고 우리 당에 안착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에서 결정. 그래서 왼쪽은 대의민주주의의 강력한 보완, 오른쪽은 파격적인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당원자치회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당원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 지도를 통해서 현실법과 현실의 한계를 자기 호명운동을 통해서 뛰어넘는 것.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구조적 본질적 혁신의 두 기둥이고 요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한 변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통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왔다고 했어요. 광우병 촛불 시위가 어디서 주최하고 동원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미리 꾸며지지 않은 그런 미리 조각된 집회가 아니고 자발적인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했던 것. 그게 그 당시 문명이 가능케 했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씀을 처음 쓰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록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수준으로 보지 않고요. 2007년도에 생성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권력의 생성,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광화문 촛불 1주년 시위도 집회도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행진한다고 하니까 여의도에서 그러면 별도로 하겠다. 다시 모이자. 두 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유의미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 참여였다면, 왜냐하면 주최 측이 있습니다. 여의도 촛불 1주년은 대표자도 없고 주최자도 없고 왜 청와대로 행진을 하느냐라고 해서 새롭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두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후자는 생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연출자도 없고 주최자도 없고 대표자도 없는데 4, 5일 만에 그냥 이 인터넷 SNS를 통해서 기획자를, 그 다음에 질서유지, 의료진, 모금, 그 다음에 공연자, 진행자 이런 것까지 싹 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최자와 대표자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비정형의 예술이다. 또 한쪽으로는 저거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생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도에 정치 참여를 넘어서는 권력의 생성을 얘기하셨어요.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겁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9년 동안 우리는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세월을 이때 보냈습니다. 지지율도 확보하지 못했고 의석도 작았고 152석이 81석으로 18대 때 판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소군웅들이 활거를 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 데리고 개파도로 타고 이 찌그러진 밥그릇에 밥풀 몇 개 더 가지려고 싸웠던 10여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권 뺏긴 9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 체제를 청산해야 된다고 초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대표 지내신 분들은 두 번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하다가 대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상대책위가 우리 당처럼 많았던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심과 당심은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끼리 비문연대 반문연대 만들면 인기가 없어도 당대표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민심 아랑곳하지 않고 치열하게 개파 투쟁하고 당권 투쟁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분 대통령이 권력의 생성과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저 폴세춘의 지도자 두 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직접민주주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여력도 환경도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계승하고 실천적 깃발을 드시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100대 과제, 국정목표 100대 과제를 여러분들 발표하던 날 기억하실 겁니까? 아주 정말 연출도 잘했고 기획도 잘했고 진정성도 있었던 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면서 100대 국정과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시대라고 이 정부를 명명하고 천명하셨고,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그냥 국민으로 통친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주권자로 그렇게 개념을 채워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의 생각과 말씀과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파격적으로 결합하고 열어야 되는 정당사적 명분을 두 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서 그것을 계승발전시켰다,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민주당의 대의제의 강력한 보완과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를 10년 전에 통찰했던 두 분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부터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고 정당사적으로 당연하고 명분있고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과 직접민주주의의 파격적 도입을 이뤄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룰미팅 없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 준비를 만듭니다. 각 계파의 대리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룰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고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룰미팅에 목숨을 겁니다. 보도가 됩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룰미팅에 목숨을 겁니다. 득표에 관건적이고 어떤 경선제도가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2007년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경선 레이스 도중에 후보가 없어져 버립니다. 룰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꿔줬어요. 그때 2012년 경선도 문재인 후보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대중적인 정책이나 어젠다를 내놓은 게 아니고 룰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중단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룰미팅이 필요 없는 정당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룰을 정해놓는 겁니다.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이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한 가지 선거제도가 공직이나 당내 선거에서 한 가지 선거제도가 적용이 되면 그걸 보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특별당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당대표가 함부로 좌우지하고 바꾸지 말고 대의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전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6개월 전에 전당대회 후보들이 이에 맞는 컨텐츠를 내놓습니다. 우리 당이 발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공천 특별당규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당원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너무 진보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혹은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 강령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유권자이신 당원들 앞에 그 내용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토론하고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컨텐츠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이 되면 그걸 주장했던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우리 당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대표가 되려고 룰미팅에 목숨 겁니다. 안 되면은 중간에 룰 변경을 요구하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합니다. 지난번 문 대표 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해석을 둘러싸고 장난을 했네 말이야. 눈살ጭ 풀리게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룰미팅이 필요 없는 당을 만듭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원들에 의해서 바꾸려면 뭐라는 겁니다. 그런 정당을 만들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 경선, 국회의원 경선,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룰미팅에 목숨 걸어서 당신과 민심의 반응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주판알로 모든 것을 임해서 눈 하나 까딱 않고 구태를 연출하고 그 모습으로 일관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룰미팅 필요 없이 있는 룰 갖고 하고 바꾸려거든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라. 그러면 평화로운 정당이 되고 강력한 정당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룰미팅이 필요 없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역이는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됩니다. 혁신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뜻 보기에 그래 뭐 경선하면 되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가제도가 문재인 대표 시절에 도입이 됐습니다. 현역들을 평가해서 20%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는 매번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 정발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퇴출시키지 말고 감점을 줘라. 그럼 현역이 잘못했어요. 감점을 줍니다. 신인은 가점을 줍니다. 여성 청년 가점 줍니다. 감점받은 최재성 현역하고 가점받은 신인하고 붙고 결선 투표하면은 현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탈당하지 않고 감점받은 현역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당은 분열되지 않고 본선 전략으로는 또 본선 경쟁력을 신진 후보가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경선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무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어디서 방지했죠? 지도부에서 했습니다. 예비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키거나 혹은 3명, 4명, 5명 후보가 있으면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탈락시키거나 저는 당원에 의해서 기본적인 검증을 끝내자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고요. 그 총의가 저는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엉터리 같은 사람, 예비후보 자격심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전과도 없고 뭐 부도덕하지도 않고.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현역하고 그냥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면 무조건 의무경선 시켜야 되나? 그렇지 않고요. 권리당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추천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해달라고 그냥 다 해주겠어요?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기본 파악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의 권리당이 있으면 150명 받아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미리 권리당원을 1년 전,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확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면 권리당원의 기본적인 신임을 얻거나. 그래서 이것을 소수의 지도부가 세칙 내지는 정치력으로 좌우지했던 것을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직 후보가 되려거든 권리당원 일정 %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각급 선거에 선관위 입후보할 때도 똑같이 추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당에서 권리당원 추천받아서 입후보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론이 적용되고 기본적인 검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경선을 의무화해서 분열을 막고 그리고 신진들의 통로를 주고 신진들이 당선돼도 본선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 현역 꺾으면은 경쟁력 생기고 소문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성을 무명에 누가 꺾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퇴출치 아니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막고 신인들에게는 가점을 주고 현역에게는 감점을 줘서 그래서 해볼 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당은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검증은 지도부가 하지 말고 그냥 권리당원한테 맡겨두면 기본적인 출마 자격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 당의 경쟁력을 높여내고 신인과 소수자의 진출을 보장해내고 혹은 제고해내고 그리고 권리당원이 소수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했던 그런 기본적인 필터링과 검증 작업을 권리당원 다수의 이름으로 해놓으면은 강력한 시스템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전체 당원들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끔 전 관리당원의 주권을 보장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하고 싶은 제도. 후보자 사퇴 시한을 총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라는 겁니다. 임기 2년에 당대표 되고 대선 출마하려고 하면은 6개월하고 사퇴해야 되거든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 당선돼서 어떻게든 유리한 환경 만들어서 대선으로 가는 발판 정도로 당권을 삼으면 그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규정인 1년입니다. 그러나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때 사퇴했었거든요. 대선 경선 나오려고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이죠. 그래서 사퇴하면은 전당대회 준비가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 급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총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선거 치르고 분열이 예고돼 있었죠. 총선 준비 제대로 못하고 2012년 총선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당대표 진행 사람이 대선 나가는 시간에 사퇴하면은 4, 5개월은 까먹게 돼 있습니다. 전대준비위가 전당대회 준비하고 이 전당대회 레이스가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고 당선되면 보직 인사하고 뭐 하는 진용 갖추는데 한 2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 6개월을 까먹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선거가 오면 우리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이나 당권을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선에 나갈 당대표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라. 2년 임기니까 나오지 말라는 얘기고요. 시도당 위원장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경우에도 똑같이 1년 6개월.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에도 현행 4개월을 1년으로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시도당의 공천권이 갔어요. 지방선거 공천권이. 근데 시도당 위원장한테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견제할 수 있는 시도당 분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해버리죠. 공심위는 시도당 위원장이 짜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시도당의 공천권을 준 게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한테 줘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요.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외에 시도당 내에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천 줄 세우게 하고 출마하면은 시도지사 출마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1년 전으로 땡겨놔서 그런 삿된 작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죠? 개편대회에 대해서 해서 정상적인 시도당 위원장을 뽑아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했다. 이 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 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웃겨드려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지도체제를 개편코자 합니다. 지금 시도당 위원장이 권역별로 호남, 영남, 수도권, 제주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호선을 해서 최고위원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시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파견한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입니다. 시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지 주권자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제도는 마땅히 교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뽑고 3명의 최고위원을 뽑고 직접 뽑는 최고위원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또 청년 현재 실버위원회 뽑을 수 있는 거 그대로 보장하고 그렇게 현재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 체제를 청산하고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원을 위한 생활밀착형 연수 시스템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 연수만 하지 말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타 창업 연수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한 취업 연수도 하고 100만 당원 시대에 당비가 150억 들어오면 당원들에게 생애주기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생활밀착형 또 당원밀착형 프로그램을 마땅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 당비 내는 것이 150억이 들어오는 정당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 쓰지도 못해요. 돈이 있어도. 그래서 당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연수 시스템을 정치 연수를 넘어서는 시스템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정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00만 당원에게 문자 한 번 보내려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당원들은 입당하고 당에서 어떤 서비스도 못 받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집권당이냐고 얘기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자기 호명 또 대의 권력 선출과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나는 민주당이라는 그 당원 지도도 지금 푸시 알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 열흘이면 서비스가 될 텐데요. 이제 돈 안 들이고 매번 당 돌아가는 거, 당 주요 정보, 토론 과제 이런 것들을 당원들께 수시로 그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기반 정당을 구축하고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면 꾸준히 해야 되지만 이제 인재 영입에서 인재 양성으로 시스템 변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당직 겸직 금지입니다. 이것은 정치 또 정당사의 오랫동안의 과제였습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독과점하는 구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독일의 녹색당도 현역 의원들의 주요 당직 겸직을 금지하는 그런 거였다가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그게 허물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우리가 도입이 된다면 세계 정당사에서 유력한 정당이 과두제 철칙, 정치 엘리트가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과점하고 독점하는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현역 위원들은 당의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를 강화하고 원내에서 활동하는 거고 당은 집행기구가 돼서 홍보위원장을 왜 현역위원이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지 홍보위원장을 최대성이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위원장을 꼭 현역이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데 밝은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사무총장도 현역이 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빠서요. 풀타임이 안 돼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무총장이 인사, 재정, 모든 걸 총괄하는데 파트타임 이 잡도 아니고 풀타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요 보직을 현역이 담당케 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돼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은 오히려 직능, 특위, 현역이 필요한 데에 자리를 주고 그 활동을 하는 게 온당하다 해서 세계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과두제 철칙을 부수고 현역의 주요 보직 겸직 금지를 실현하는 정당을 하고자 하는 혁신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장견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도 소위 말해서 양정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일반 이제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거,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형량이 최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덜하게 그런 양정형을 규정하고 그 정신을 서문에 이렇게 넣게 해서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윤리장전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전부 80여 항목의 혁신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요하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대의제의 강력한 보완, 직접민주주의의 파격적 도입, 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당원자치회, 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당원지도, 이것이 혁신안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당원 주권 중심 정당이 되면 100만 당원이면 유권자 40명당 1명이 권리당원입니다. 18가구마다 18집 건너서 권리당원이 있는 겁니다. 이 권리당원들과 소통하고 권리당원에게 권한을 주면 이분들이 동네 목욕탕에서 SNS에서 미장원에서 우리 당의 정책과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또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원이 곧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100만 당원인 겁니다. 그래서 당원이 국민이고 국민이 당원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인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자는 거고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두 가지로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자치회를 생명처럼 알고 건설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정당이 되면 100만 당원은 나가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단위에서의 당원들이 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재집권할 거 아닙니까? 재집권하고 또 집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완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자치회와 백년정당 새로운 대한민국은 떨어져 있는 의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자치회를 처음 말단의 기본적인 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주권으로부터 당원자치회, 당원자치회가 결국은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백년정당 만들고 또 집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강력한 추진체가 되게 하는 것, 동전의 양면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당원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런 등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 혁신안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졌던 편견, 두려워했던 도전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당원 주권정당을 만들면 그것이 국민정당입니다. 유럽은 당원 중심 정당 아닙니까? 유럽의 정당. 미국은 지지자 정당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저것은 뭡니까? 당원 중심 정당과 지지자 정당을 세계 최초로 융합한 그런 정당 모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머물러 있게 만들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들면 그것이 당원이 곧 국민인 세상이 오기 때문에 당원 중심 정당이자 지지자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요체가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도전은 100만 당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르지 말고 이 혁신안을 도입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당이 된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